이번 시간에는 우운의 손상과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애는 앞서 이야기했던 치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경언어 장애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누었을 때 언어장애, 말장애, 그리고 인지장애라고 나누었을 때 인지장애에 속하는 두 장애입니다. 특히 우뇌손상과 외상성 뇌손상은 우리가 흔히 우리 임상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우뇌 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right hemisphere RHD damage라고 해서 그냥 RHD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뇌 손상이라고 해서 좌뇌가 아니라 우뇌, 그러니까 언어 비우성 방구죠. 비우성 방구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우성 방구는 뭐죠? RT, left hemisphere, 그렇죠? left hemisphere인 반면 우리의 그 뭐죠? 공간 지각력 뭐 이런 것들이 우뇌에 있고 우리가 언어에서 의미, 그죠? 운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뇌 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뇌 손상이 가장 많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의력 결핍입니다. 즉 언어나 비언어적 자극물에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언어에 인게이지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언어에 참석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주고받고 상대방이 말하는데 집중하고 내가 말할 때도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이는 비언어적 자극,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짓 이런 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RHD 환자, 우뇌 손상 환자들은 그런 것이 조금 약합니다. 손상되어 있다 보니까 우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의 집중력을 잘 하지 못해서 언어에 약간의 문제를 보인다. 언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경언어 장애하면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의사소통.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이나 어휘 같은 것을 말할 때는 language, 그리고 말 산출, 음향학적 말이죠. 물리적, 그러니까 음향학적 웨이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speech,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뇌 손상 환자들은 이러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자들을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인지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주의 기울여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료는 또한 일정한 자극을 주어서 치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일정한 자극을 줘서 환자의 반응 시간을 측정해보고 그것을 조금 단축시켜 주는 걸 해야 되겠죠. 자극을 줬을 때 얼만큼 빨리 리스판스 하는가 이런 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이제 종이에 그려진 여러 모양 중에서 한 가지만 찾는 거죠. 윌리를 찾아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집중력 훈련을 주로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요 두 번째 종이에 그린 여러 모양 중에 우리가 흰 종이 위에 A4지라고 하는 도화지에 뭐 별도 있고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숨어 있는 별 모양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는 거 캔슬레이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내도록 함으로 해서 주의 집중력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 다음은 담화장애인데요. 담화장애라는 게 담화 능력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거나 이런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주로 자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인터액션, 그러니까 턴 테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면 내가 거기에 다시 답을 달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은 어떡하죠?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듣고 있는 와중에 다시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내가 말하고 나서 상대방이 말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을 보여서 이야기가 자꾸 끊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은유나 비유적 의미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은유나 비유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밤에 누워서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기에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곧 다가오죠.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했어 이러고서 다시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죠? 잘한다 잘해 이렇게 했는데, 우뇌 손상 환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잘한다 잘해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떡하죠? 약간 비아냥이나 은유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우뇌 산성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글자 그대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그 뒤에 말 속에 숨어 있는 숨은 뜻을 찾지 못하는 운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을 캐치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석하는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이 진짜로 뜻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는 훈련을 함으로써 은유나 비유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냥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어려운 것을 과제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뇌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시 현상입니다. 무시. 이제 좌측 무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좌측 무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예 나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는 뭐 청각적,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특히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좌측 무시라고 합니다. 왼쪽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게 왼쪽에 있는 거죠. 시야에 왼쪽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전혀 안 하거나 못 보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좌측 무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성 무시 현상도 있고 시각성 무시 현상이 있습니다. 청각적 무시 현상은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왼쪽 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거. 시각적 무시 현상은 왼쪽에 놓여 있거나 쓰여 있거나 시각적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환자들에게 읽기나 쓰기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쓰기 검사를 하면 인지장애, 시가 이제 볼 시자예요. 보다 시 인지장애를 반영하는 해석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이를 주고 여기다가 쓰라고 합니다. 그죠? 주소를 쓰세요 하면 보통 여기서부터 쓰겠죠. 근데 이 환자들은 좌측 무시가 있으니까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 집은 광주 광역시 이만큼이 안 보이는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읽기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부터 읽어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자가 좌측 무시 현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거면, 시각적 자극을 줄 때 왼쪽도 잘 보세요 라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항상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줘서 내가 보는 세상이 반쪽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또 검사로서 어떤 검사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별표 이런 거 있고 찾아라 하면은 많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찾지 못하고 여기 있는 별을 찾아라 이러면 여기 있는 별표만 찾아낸다든지 혹은 캔슬레이션 기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지우는 거죠. 뭐 숫자 A를 다 지어라, 글자 A를 다 지어라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선 긋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분이 있으면 이런 A4지에 뭐 도화지에 종이가 선을 갖다 가로선을 쫙 그어놓고 이 선을 2등분 해봐라 이러면 보통 우리는 여기 긋겠지만 이런 좌측 무시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운데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 딱 긋는다는 거죠. 이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료가 자체가 왼쪽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의식 중에 인지를 하겠죠. 자기가 이런 쪽을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빨간 선을 만들어 둡니다. 책에 이렇게 빨간 선을 만들었고 여기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다면 항상 읽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쭉 읽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빨간 선으로 돌아와서 읽히죠.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봐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 시야를 보이는 시야 쪽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글씨 쓰기도 마찬가지겠죠. 쓸 때도 왼쪽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도록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또 운의 손상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거죠. 정서 및 운율 장애입니다. 그래서 운율에 맞게 말을 못하거나 운율이 있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얼굴 표정을 짓지 못하거나 얼굴 표정이 항상 뭐 무표정하겠죠.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바뀝니다. 그죠? 기쁘게 말할 때 그럼 하이톤으로 바뀌어서 막 말을 하고 얼굴 표정은 어떡하죠? 양쪽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슬플 때는 처진 상태에서 말하고. 그런데 이러한 표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표현이 서투르겠죠. 또한 상대방이 얼굴 표정을 갖다가 보고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거죠. 울면서 막 슬픈데 울면서 막 그것을 그냥 웃기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쁜 이야기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짓이나 제스처라 그래야 되겠죠. 제스처나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타내는 기쁨, 화, 놀람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반영된 말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막 화를 내서 이야기하는데 그 화를 냈던 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냥 이 말을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하겠죠. 뭐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도에 적절한 감정이 섞이지 못하여 억양이 너무 평이야. 그냥 책 읽듯이 지나간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 어떡하죠? 기쁠 때는 하이톤, 슬플 때는 저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는 크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데 이 운의 손상 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른 부적절한 운율을 사용한다. 아주 느리거나 아주 빠르거나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운율과 정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한 후 일정 성분을 강조하여 읽도록 한다. 즉 운율을 촉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장을 읽을까요? 여기서 요 문장을 문장 제시까지 이렇게 읽는다고 치면 이제 첫 번째 강조할 거, 그 다음 문장에서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하는 거죠. 뭐 처음에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 제시.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 다수의 의미 성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리가 뭐 여기에는 이제 정서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제시할 건지 문장이 포함할 건지 뭐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바뀐다, 그죠?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같은 문장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 뭐 볼드체를 쓸 수도 있고요, 뭐 강조해야 될 거, 큰 글씨로 쓸 수도 있고, 체크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함으로써 그 운율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은 어떻게 해야? 꼬리가 올라가고 평서문은 내리거나 그냥이죠. 그래서 평서문과 의문문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걸 밥 먹었니가 죠.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연습을 의문문과 평서문을 대조해 가면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 다음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함축된 운율을 이해하는 과제를 합니다. 뭐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서와 운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의미 장애가 있는데요.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단어의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뭐 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이나 수련 과제 이런 데는 양호합니다. 대면 이름대기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잘 하거나 수련 과제 이제 어떤 것을 추려가는 거 여러 단서를 주고 그 중에 그것이 내포하는 것은 잘 맞출 수 있다. 왜? 수렴해 가는 거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는 건 잘 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그 반대 발상 과제는 뭐가 있죠? 네. 코왓이 있습니다. 여기 코왓. 지난번에 유창성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앞쪽에서요. 코왓. 어떤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음소, 의미 범주. 요런 두 가지인 건데 음소는 어떻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동안 빠르게 많이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의미 범주는 어떡하죠? 집에서 기르고 있는 4발 달린 짐승을 기를 수 있는 4발 달린 짐승을 말해보세요. 뭐 탈 것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1분 동안 가장 빨리 많이 이야기해봐라. 뭐 이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수행력이 떨어집니다.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뭘 갖고 평가할 거냐? 라는 게 이제 문제시 되는데요. 여기 보면 MIRBI Mini Inventory for Right Injury 운해 손상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도 Right Hemisphere Language Battery 그 다음에 Right Communication Battery RIC Evaluation of Communication Problem in Right Hemisphere Dysfunction Device 이렇게 미국에는 이런 운해 손상 환자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가 많습니다. 워낙 미국이 이제 앞서가다 보니까 이러한 운해 손상 환자도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의료적인 연구나 지원이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사 도구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만 운해 손상만을 위한 평가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환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각각의 특성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와서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거 요번 시간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외상성 뇌손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제 우뇌 손상을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게 하나는 뭐냐면 무시증입니다. 왜 좌측 무시가 나타날까라는 건데요. 좌측 무시는 우리가 눈이 있다 그죠? 좌뇌와 우뇌. 이게 제가 이거 보는 측으로 이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레프트다 그죠? 레프트, 라이트예요. 레프트. 이게 라이트다 그죠? 오른쪽 눈이에요. 그러면 시신경이 어떻게 달려 있죠? 이렇게 앞뒤 가야 재밌습니다 그죠? 반대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서 부디어 또 이렇게 가서 그 다음 또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이건가요? 이걸 할까요? 초록색이 이제 했습니다. 초록색을 이렇게 전달된다. 후두엽이에요. 후두엽. 근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잘 보면 빨간색이죠. 잠깐만. 빨간색이 보이는 거는 얘가 이렇게 보겠죠. 우리가 방구 그렇죠. 안구 안에 어떻게 하죠? 이쪽을 보고 있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하죠? 이쪽을 보고 있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그리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왼쪽 그죠? 이게 또 색깔을 잘못했네. 우리의 오른쪽은 누가 본다고요? 얘가 이제 right라는 게 보여요. 그죠? right. 얘는 이쪽을 보니까 left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요. left.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쪽에 가서 맺힌다고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떤 건 특성이 있냐면 좌뇌는 어떻게 하냐면 좌뇌는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는 어떻게 해요? 좌측만 봐요. 우측만 봐요. 우측만.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은 좌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를. 근데 얘가 손상되잖아요. 오른쪽 시신경이나 이게 오른쪽이 저 좌뇌가 손상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고장났죠? 라이트만 고장나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레프트만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라이트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뇌는 좌우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른쪽은 약하긴 하겠지만 조금 작긴 하겠지만 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반면 이제 좌뇌는 딱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즉 left 우측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좌뇌가 고장나면 어떡하죠? 좌우 다 볼 수 있네. 근데 우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뭐만 볼 수 있죠? 얘만 볼 수 있어요. 왼쪽 뇌가 어디 봐요? 오른쪽만 보고 있어. 그러면 왼쪽은 누가 봐주나요?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뇌 손상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환자들은 그렇죠. 우측만 보고 있어요. 좌측은 누가 봐주냐?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좌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좌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문서 현상이나 좌측 문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뇌가 이거 다 하니까. 우뇌가 손상되면 어떡하죠? 좌뇌는 오른쪽만 볼 수 있습니다. 우측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좌측은 누가 보나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좌뇌가 우뇌 손상 시 좌측 무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우뇌 손상 환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각적 무시 현상만 나타날 것 줄 알았는데 아니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양쪽 귀로 들려주는 거죠. 양쪽
귀도 그럴 수도 있고 양쪽 귀 가까이에서 한쪽씩을 들려줬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뭐 반대쪽까지 들려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이제 양쪽 귀를 자극해 줬을 때 우내 환자들은 우내 손상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좌측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좌측 무시 현상이 있으니까. 좌내 손상 환자들은 좌우를 다 들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내 손상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좌측 청각적 자극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내 손상 환자들은 좌측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죠. 좌측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세상은 아예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좌측 무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내 손상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외상선 뇌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